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에도 이 바로코 시대의 그 학어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네덜란드의 이 바로코 그 미술을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베르메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그림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죠? 특히 이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이 베르메르 이 사람 작품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봤을 거라고 저는 여겨지면서 이 베르메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이 바로크 시대입니다. 이 바로크 시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많이 유행이 됐다고 했는데 이 네덜란드에서도 이 바로코가 지금 일어났고요. 이 1581년 네덜란드의 독립 선언 공화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17세기 황금 시대가 돼서 세계 제1의 무역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지도를 보면 지금 네덜란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그리고 여기 이제 독일입니다. 이게 다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암스테르담 수도죠. 여기가. 그리고 이쪽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그 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뭐 주식회사, 영합, 동인도 회사도 설립이 되고 남아메리카, 동남아, 북미 방대한 식민지 건설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그리고 뉴질랜드도 발견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일본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암스테르담, 이 네덜란드죠. 현재 그 렘브란트가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 개신교 공화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근면 절약하고 그리고 굉장히 절제된 그런 양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시민, 상인 중심의 중산층이 주요 수요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때 그 인물은 할스와 베르메르인데요. 할스는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 베르메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그리고 철학자 그 에라스무스, 종교 계획자,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 이 시기에 많은 활동을 했던 화가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예. 이게 이제 델프트 풍경 아까 제가 그 동그라미로 보여줬던 현대 여기는 이제 베르메르가 거주했던 곳입니다. 이쪽에 살았던 그 동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대에 이렇게 베르메르가 살았던 이 델프트 풍경을 묘사해 줬고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할스 두 사람 중에 지금 할스는 이쪽에서 살았고 하틀렘에서 살았고 지금 베르메르는 델프트에서 살았습니다. 네, 할스는 다음 차시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그 바로코 특징들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사실주의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 해골 등 정물마다 상징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또 극사실적이고 세밀한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물화의 한 장르로도 독립이 되어 있고요. 또 라틴어에서 이런 기원, 허영, 덧없음, 무상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페스트로 유럽 사회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6세기에서 17세기 네덜란드 중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유리잔이 이렇게 깨진 것들은 깨지기 쉬운 인생을 비유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이 이렇게 좀 낡아 있죠. 이게 이제 지식의 한계가 미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으로 그림으로 비유해서 이런 삶에 대한 것들을 물건으로 비유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요하네스 베르메르입니다. 아까 그 도시 베르메르가 살았던 곳 보셨죠? 아까 좀 이렇게 정치가 있고 좋았던 이 델프트 출생입니다. 그리고 이 베르메르는 이 성루가 길드 가입해서 작품을 판매하는 화가였고요. 또 카타리나 볼레스와 결혼을 했고 대표적인 작품은 이 우유를 따르는 여인.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작품이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장모집으로 이주를 하면서 작업을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모집으로 일을 해서 편지를 읽는 푸른 옷의 여인, 또 저울을 둔 여인, 친구, 진주 이렇게 진주 귀걸이를 한 그 소녀 해와 이런 그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품은 아마 이 작품이 최고의 작품으로 지금 남았는데 지금 우유 따르는 여인이나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는 지금까지 현대에 와서도 이 그림은 유명해지고 있죠. 이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이 따뜻한 빛의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이 베르메르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을 했고요. 또 이 그 베르메르의 이 작품이 인상주의 화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색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을 잘 쓰는 화가로 또 유명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옐로우하고 블루빛의 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르메르는 이 30여 편의 적은 작품 수로 인해서 아트 테러의 주요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약간 그 입술 옆 흰 점을 이렇게 입술 옆에 이렇게 흰 점들을 이렇게 한 게 또 특징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른쪽, 왼쪽 정면보다는 오른쪽이나 왼쪽 이렇게 방향을 보면서 그림들을 그린 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 시선들이 오른쪽 아니면 왼쪽 이런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이 베르메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트에 관계된 이런 음악을 키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이런 아트를 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이 당시의 삶이 화폭에 그대로 멈춰 있는 듯한 섬세하고 사실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아티스트 이야기, 나이스를 그리다, 베르메르 사라진 명화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수업이 좀 부족하고 베르메르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더 참고로 보셔도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더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이것들을 발췌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는 소녀죠. 이 베르메르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작품 중에 유일하게 인물의 얼굴만 클로즈업한 그림, 이 그림이 유명합니다. 또 이 그림의 특징은 윤곽섬이 없고 부드러운 그 색조 변화와 리모델링한 이 작품은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모나리자의 이 약간 이 스푸마토 기법을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이 여인도 이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윤곽선 없이 부드러운 색조 변화로 리모델링한 이 작품은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려낸 모나리자와 같이 닮았다고 해서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이런 매혹적인 모습에 궁금증을 유발하는 모습,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대상으로 한 이 소설과 영화까지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면. 예, 그래서 요하네스 이 베르메르는 1632년 이 네덜란드 델프트 지방의 신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화가입니다. 또 이 그 베르메르는 이 21살 21살이 되던 이 1653년 델프트의 화가 조합인 이 성루가 길드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에 서명하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장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르메르의 그런 유년기에 대한 정보는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화가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6년 동안 길드가 인정한 화가 밑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적어도 15살부터 그림을 배웠을 거라는 추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고 화가로서의 독립하기 바로 전 이 카타리나 볼레스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두 부부는 무려 11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베르메르는 이 화가로서의 활동만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겠죠. 때문에 그는 부업으로 그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런 여관을 경영하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관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모텔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얘기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가면 잠자리가 없을 땐 호텔이라는 그게 없었고요. 그 하룻밤 재워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감정하는 화상의 역할도 하였다고 합니다. 베르메르는 작품 제작 속도가 느린 편이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그림은 한 40여 점? 그리고 쥔이 뭐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확실한 작품은 이 유화 32점 뿐이라고 합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도 초기에는 이 신화 등을 주제로 해서 역사화를 그렸고요. 이 1650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명해진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그런 일상생활을 담은 장르화를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메르의 이런 장르화는 전형적으로 적은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그 분위기는 굉장히 고요한 그런 그 분위기를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등장인물들이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들은 이런 관람자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할 일을 하거나 생각에 잠겨 있는 그런 일상적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담겨진 게 이 베르메르의 그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스를 짜는 여인입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자기 성찰적인 예술가였던 이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천재성이 세간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몇백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인정도 안 해줬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그림의 가치를 이제 높이 산 거죠. 이거는 눈을 많이 써야 하는 작업에 몰두하는 여성을 묘사해서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스를 짜는 여인입니다. 16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단단한 이 손끝이 만드는 조그만 작품에 이 소녀의 시선이 내리꽂히는 이 와중에 우리의 눈은 정교하게 빛나는 이런 구체적인 사물들, 푸른옷에 걸친 밝고 붉은 실, 또 은빛 구슬,
테이블을 덮은 천의 결, 그 다음에 섬세하게 말린 머리카락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섬세한 이 지금 레이스하고 뭐 이런 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섬세하게 그림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또 이 베르메르의 그 그림의 그림들을 보면 베르메르의 그 작품의 은밀함은 그가 살았던 그 화려한 이 바로크 시대와 그에 이어지는 낭만주의 미술이 추구하는 이상과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베르메르는 그저 또 하나의 장르 화가이자 일상을 그린 소박한 화가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작은 거리입니다. 이것도 베르메르의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편지를 읽는 여인의 옆모습에서 다소 근심이 느껴지죠. 편지에 이 안 좋은 소식이 담긴 것 같기도 하죠. 예, 밝은 창가에서 한 여인이 편지 읽기에 열중하고 있죠. 베르메르는 이렇게 안정되고 단순한 구도 안에서 편지를 읽는 여인의 행위와 느낌의 한순간을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순간이지만 이 베르메르가 화폭에 담아낸 이런 정지된 순간은 여인의 다소 근심 어린 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상의 이런 따뜻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작은 거리입니다. 예. 베르메르는 그런 일상을 캠퍼스에 담은 이런 풍속화의 전통을 따른 화가이기도 합니다. 삶의 대부분을 일상에 시선을 던지고 그 일상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의 평범해 보이는 다양한 표정들을 잡아내서 일상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이 베르메르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베르메르는 이 빛의 효과를 섬세하게 잡아냈을 뿐만 아니라요. 인물과 사물들을 묘사하는데 정밀한 이런 붓터치를 화폭에 담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로 이 거리에서 이렇게 조용한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아주 정명하게 정밀하게 그렸다는 것이죠. 작은 크리의 그림에도 이 베르메르의 작품에는 이렇게 따뜻함,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다는 게 이 그 베르메르의 그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작은 거리 이 그림도요. 이 네덜란드 도시 델프트를 그린 작품입니다. 지금 이 베르베르가 살았던 자기 동네를 배경으로 해서 그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델프트는 베르메르가 태어난 고향이자 평생을 산 도시이기 때문이지 그렇죠. 이 도시에서 그는 화가가 되었고 결혼도 했고 10명이 넘는 아이도 낳았죠. 그래서 델프트 이 지방은 그에게 아주 작은 우주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작은 거리는 당시 경제적으로 번성한 이 도시의 평범한 구석을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붉은 벽돌도 지어진 이 집들에선 연륜이 느껴지곤 하죠. 그림 뒤쪽으론 지붕이 이어지고 그 끝에 놓인 하늘엔 구름이 이렇게 잔뜩 끼어 있죠. 그림 속에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보입니다. 현관문 안에서 한 여인이 레이스를 띠고 지금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지금 골목 안의 여인은 일을 하는 듯하고 거리에는 아이가 등을 돌린 채 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멀리서 보면 멀리서 봐서 이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레이스를 띠고 여기서는 골목 안에서 있고 거리에는 아이가 등을 돌리고 돌린 채 놀고 있는 요 세 가지의 모습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7사 일상에서 내려온 이런 그림들은 이 그 17세기 중반의 네덜란드 예술의 황금기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1648년 카톨릭 왕조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된 민주국가였기에 종교화가 금지되고 성당하실 귀족계급 같은 미술 후원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유해진 이런 중산계층이 귀족과 교회를 대신해 예술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수성가한 새로운 계급은 성서나 신화적 주제를 찾지 않고 집안을 장식한 이런 정물화나 풍경화 또는 자신들을 그려주길 원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술의 주제와 소유권이 민주화된 이 네덜란드입니다. 정물화, 해양화, 실내화, 동물화, 풍경화 등 그 양식이 사실적이고 주제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예술의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종교와 신화에서 비롯된 거창한 주제에 가려져 있던 가시적인 세계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발견된 것이죠. 당시 네덜란드 화가들은 능란한 기교로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듯이 생생하게 현실을 모사해냈는데요. 그들 중 단순한 기술자의 경지를 넘어 거장의 반열에 오른 화가가 이 델프트의 스핑크스라고 불리는 요하네스 메르메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델프트의 스핑크스, 베르메르는 평범한 일상을 주제로 한 이런 작품을 그렸는데 이런 떠들썩한 집밖에 아닌 고요하고 평온한 이런 신뢰를 화폭에 담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그의 작품에는 이런 동일한 요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 등장인물은 많아야 2명에서 3명 정도고 주로 부유해 보이는 한 명의 여성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진주 액세서리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무언가를 읽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그림 왼쪽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 빛이 나기도 하고 또 지도나 테피스토리로 장식된 실내의 바닥은 주로 검정과 흰색의 조합들이 많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외부 세상과는 다른 이런 평온한 과정의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삶을 소중하게 부각시킨다는 것이 이 요하네스 메르메르의 그 베르메르의 작품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아뜰리에입니다. 하가의 아뜰리에가 또 유명합니다. 21살에 이 까타리나 볼레스와 결혼해서 11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했죠. 근데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장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아마 앞부분에도 보여집니다. 무척이나 시끄럽고 떠들썩했을 것 같습니다. 대가족의 생계비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베르메르는 지속적인 이런 재정난 속에서 살았는데 가난이 그를 괴롭혀도 절대 팔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 바로 이 하가의 아뜰리에 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인 개인적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작품에 집착을 했을까요?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하가의 아뜰리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이런 조용한 실내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전면에 커튼을 옆으로 젖혀주는 듯하죠. 커튼 옆 의자를 지나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이제 막 모델을 그리기 시작한 하가죠. 이 검정과 흰색의 모자이크, 대리석 바닥, 커다란 걷게지도, 반짝이는 샹들리에, 조화롭게 구성된 이 고급스러운 공간이 보이며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 건너편 독특한 차림을 하고 있는 모델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죠. 화가의 붓질에는 이런 그 붓질하는 소리와 모델의 숨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아주 고요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림을 들여다볼수록 왠지 봐서는 안 될 사적인 공간을 본 듯한 느낌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게 그 베르메르의 작품 중에서 가장 연극적인 그성의 작품이고 그의 작품 중 크기도 가장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또 하나 이 대가족을 부양하며 끊임없는 재정난을 겪었던 이 가난한 화가의 삶과 비교되는 화려한 낭만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화가의 아뜰리에 베르메르는 팔기 위해 제작한 그림이 아닌 후원자나
잠정적인 의뢰인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된 용도로 그려진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엔 그림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 소비자들은 화가의 작업실에 직접 방문해서 화가의 작품들을 보고 구매를 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 베르메르도 방문객들이 왔을 때 언제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기술을 쏟아부어 화가의 아뜰리를 완성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림 속 자신을 투영한 뒷모습의 화가로 물감이 묻은 지저분한 작업법이 아닌 멋지게 쓴 이 베르모와 베어진 이 더블릭 상의, 붉은색의 속바지 등 당시의 최신식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한껏 매력을 뽐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매자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팔지도 않을 그림을 6개월 이상 몰두해서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메르 자신에게도 특별한 의미 작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괴롭혔던 가난은 좀처럼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1960년대 베르메르는 이 델프트에서 가장 비싼 화가로 되었고요. 델프트 화가 동맹 회장직을 맡은 이 화가로서의 전성기를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명성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그림을 그리지 않은 꼼꼼한 성격에다가 델프트의 지하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말년의 화가는 돈을 벌지 못했고 베르메르의 일상 내내 네덜란드는 영국, 프랑스 같은 이웃나라의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빚은 암담한 경제 상황이 미술시장을 급속히 침체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재정 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결국 43살에 빚더미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 베르메르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가족도 이 하가의 아뜰리에만큼은 지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베르메르 사망 후 파산에 이른 가족들은 어쩔 수 없는 작품으로 해수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은 그의 작품을 한 점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또 19세기 들어서 자신이 사진이 유행하고 사실주의가 지배적인 예술사조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은 베르메르의 진가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의 유사성을 지닌 이 베르메르의 작품과 일상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예술사서의 베르메르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화가의 아뜰리에는 1813년 오스트리아 귀족 체르니 백작이 소유하게 되고 그 이후 히틀러의 눈에 들어가서 그의 소주가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히틀러가 탈취한 수많은 그림과 함께 지하 창고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이 하가의 아뜰리에가 특히 마음에 들었는데 아마도 이 작품이 이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겠고 자신의 정복에 대한 야심을 매우 우아한 방식으로 드러내준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탈취한 이 미술품의 거대한 규모, 미술관 건립을 계획하고 국민을 위한 예술이라는 이 책도 만들고 그의 책 표지도 넣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유 따르는 여인입니다. 영국의 화가이자 비평가였던 이 레이얼즈 경이 이 그림, 이 네덜란드 여행 중에 아침 식사를 위해 빵집에 들렸다가 이 그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명작을 놓칠 수 없는 이 레이얼즈 경이 그 자리에서 작품을 구입했고 런던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공개한 후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가지고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이라는 수사까지 붙게 된 이 베르메르의 작품들이 19세기 이후에 와서 굉장히 거금으로 판매되고 그리고 프랑스 인상파들에게도 굉장히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에서는 빛을 못 보고 이 19세기 이후에 와서 이렇게 빛나는 화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대에는 이 우유를 따르는 여인을 이렇게 묘사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패러디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빛 가치를 기록한 객관적인 관찰과 예민한 통찰력을 가졌다. 베르메르는 주요 인물을 등장하는 가족 구성원이 책이나 편지를 쓰거나 읽는 모습,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또는 집안일을 하는 이런 평범한 이런 일상의 그런 온화하면서도 다정한 그런 신뢰 정경을 주한 주제로 다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 단원 김홍도나 회원 신림복 풍속화도 우리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17세기 네덜란드의 생활도 이런 풍속화로 정밀하고 생생하게 제작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르메르의 그 초기 작품은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에 뚜렷한 대비는 만년이 될수록 점점 완화되어서 전경을 풍부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통찰력과 섬세함, 그리고 가정 환경을 바라보는 이런 순수한 빛으로 효과를 기록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17세기 화가들이 가시적인 세계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이 묘사했던 중요한 주제가 없이도 그림을 댈 수 있다는 새로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주제란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2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